2020년에는 19세 미만 농가 인구의 49%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들여왔다. 한 사람의 우리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주가 이 여성 노동자의 그냥 방에 들어온 거예요. 추행을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제 여성은 저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을 좀 당했었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 분야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고마운 경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성직자 이슈면서 이주 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16년째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이영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작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과 또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북부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에게 무료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이주민 지원 공익센터 감동의 고지훈 변호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민 지원 공익센터 감동의 고지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센터는 이주민분들 대상으로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소송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입니다. 오늘 감동적인 얘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촌은 이 국제 결혼 급증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농촌에 가면 다문화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다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주민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3%가 다문화 인구 증가로 인해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 문화, 언어 생활, 자녀 양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는 답변인데요. 이주민의 증가로 침체에 빠진 농촌에 활력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농촌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경험한 이주 여성은 15.6% 수준이었고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23.2%에 달했습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를 아우르는 농촌 지역 이주 여성의 삶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문화 사회가 시작된 게 기억해 보시면 90년대, 1990년대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농촌에서 먼저 다문화 사회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신 회장님 요즘 추세는 어떤가요? 요즘 추세는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요즘뿐만이 아니라 초기에는 정말로 농촌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했지만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국제 결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도시가 그 결혼 이주도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예. 네. 농촌에서 가정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린 학생들은 아직은 좀 덜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전체 학생 수의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역시 농촌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확대되며 2020년에는 19세 미만 농가 인구의 49%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농촌 지역 초등학생 입학생은 상당수가 다문화 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이제 추세는 점점 이제 다문화 가정이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2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많고 또 신부님 그 농촌 지역의 이주 여성 노동자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많다면서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그 이주민 체류 및 그 고용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그래서 한 45.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으로 이제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건설 쪽에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있지만 농어촌에도 상당 부분 이제 한 5.6%의 그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이주민에게 해당되지만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미등록 체류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한 4만여 명의 정도가 이주 여성들이 농촌에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4만여 명이 있고 또 초기에 90년대 뭐 결혼 문제 아니면 또 인력이 부족하면서 농촌으로 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다문화 사회가 한 20년 가량이 되고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만들어진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한 20년, 10년 이런 세월 동안에 우리 이주 여성들은 어떤 보호를 우리 사회로 또 받았는지 오늘 두 전문가분들 모신 김에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고지훈 변호사님께서 이 농촌 내 다문화 가정 얘기를 좀 들려주실 거라고 하는데 이 최근 결혼 이주 여성의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이주 여성 A씨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여성분은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는 도중에도 이제 농사일을 계속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농사일을 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특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쉬는 것을,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유산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이제 아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한국에서는 미역국을 먹으면 난다 이러면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집에 계시다가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걸어 다닐 수는 있게 됐으니 이제 교육센터에 간 거예요.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센터에서 이제 그 아는 이제 동료 친구 같이 교육을 받는 교육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의 도움으로 이제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사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겨우 걸어갈 수 있게 몸 회복해서 병원 갔다는 얘기인데 신 회장님 농촌 이주 여성분들 만나 보셨죠 많이? 그럼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던가요? 아,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님들 인식 안에는 나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너희 남편 나왔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농사일이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추 모낼 때 내야 하고 또 심을 때 심어야 하고 딸 때 따서 말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제 1년 농사가 망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 유산 좀 했다고 방에 들어누워 있느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참 공 여사님 이게 이주 여성분들이 일하려고 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이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인생을 좀 잘 살고 싶어서 특히 가정을 좀 아주 단란하게 꾸리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와서 이제 특히 아이를 가졌을 때 쉴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일만 요구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 많으시고요. 또 실제로 쉬게 되면
또 이제 뭐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폭언이라던가 남편으로부터 폭언도 듣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특히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이혼 사건, 이혼 진행하셨던 사건. 아내가 그렇게 유산까지 하고 병원도 못 가고 있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남편분이요 원래 술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많이 드셔서 부인이 이제 누워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아파서 누워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 네. 왜냐면 이제 술을 드시려면은 집에서도 드시지만 나가서도 드시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보니까 이제 아내가 누워있고 근데 그냥 기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농촌에 사는 여성이 지금 거의 지금 80% 이상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일 가정 양립이 너무나 어려운 우리 한국 사회인데 여기에 대한 정보는 미처 갖지 못하고 우리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도전한 곳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도 굉장히 크지요. 이제 변호사님께서 정말 많이 접하시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겪는 그 심적인 그 어려움이란 그 삶의 고통이 있지요. 이게 아까 이제 고민했을 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어머니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서로 기대하는 바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제 그 아들 뭐 집안일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부양의 의미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래도 집안일도 다 도와주고 약간 남편도 많이 챙기고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좀 가정을 꾸리면서 뭔가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 케이스에서는 왜 그러신지 몰라도 이제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이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과 이 며느리가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실 여권을 이제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좀 달라, 여권을 달라. 그리고 또 본국에 엄마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반대하시고 아예 여권조차도 주지 않으셔서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종속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속을 통제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양옥수 선생님, 이 농촌 여성들이라서 또 겪는 어려움이 따로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바에는요, 좀 어디 가려고 해도 손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를 돈이 없어요. 뭔가 수학을 끝나고 나서 좀 나오는 게 판매하고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을 기다려야 돼서 그럼 이동하는 자비도 없어가지고 그럼 막 산다 하는 기간은 있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든가 그런 기간은 있어도 거기까지 가는 자비가 없거나 조금 시어머니나 남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망갈까봐 그런데도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부님, 이 농촌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워낙 이제 농촌으로 잘 안 가니까 남아있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고령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돼 있고 또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이 있다 보면 예전에 어떤 가부장적 문화 이런 것들이 더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이주 여성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무슨 섬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어쨌든 가부장적인 사회이기도 하지만 이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된 사안을 지켜보다 보면 남아 선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의 대다수가 여성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출산. 그러니까 출산의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한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많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평등된 관점 속에서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남녀의 어떤 차등화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젠더의 문제 속에서도 들여다봐도 상당 부분 많은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사실 이제 필요한 부분이 네. 이 이주 여성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이제 좀 아까 돈이 없어서 뭐 다문화 센터에 가고 싶어서 못 갈 그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좀 따로 어떤 자기의 어떤 인격을 독립적으로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정책들은 좀 있나요?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야 획일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획일화된 동아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화되지 않으면 예.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문화라는 것이 서로 간의 상호의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가정에서의 그 단절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하는 측면들, 또 이주 여성이 겪고 있는 어떤 자존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문제들, 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가 과연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우리의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각도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제반 시설들이 우리 안에서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근원 저변에 보면 이제 그 이 며느리를 데려올 때 또는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쓰고 들여왔다. 아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우리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돈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에 돈 썼던 만큼 또 우리 집에 와서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생각도 그 저변에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그 정책과 제도가 좀 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풀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공통된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결혼해서 오는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만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화를 시키는 것도 그런 쪽에 집중이 돼 있고 다른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농촌에서 순수하게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에 처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뭐 아까 조금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이주 여성들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이주 여성들의 정착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된 사안이 한 20년을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일자리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 정착에 대한 부분에만 지금 맞춰져 있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아직 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있다라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들 역시도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고, 그들 또한 생활에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결혼해서 온 이주 여성들 말고요. 그냥 노동, 인력으로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상황이 더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사라고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주 노동으로 유입되어져 들어온 이주 여성의 경우는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들어오게 되면 농어촌에서 지금 있는 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외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다수가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인권 침해라든가 노동권 침해라든가 또 법적으로도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적용이 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이주 여성들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건강권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열악한 그 주거 환경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비닐하우스 안에서 뭐 냉난방이 전혀 되어지지도 않고 또한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샤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그래서 논두렁에 나가서 그 용변을 보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노동 여건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이주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겨운 어려운 조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양호치 선생님, 그 어떤 이주 여성 실태 같은 것들이 조사된 적이 있다면서요? 네네. 2년 전에 이주 여성 농업 노동자의 노동 조건 실태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거기는 여성 이주 노동자 상당수가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것만 아니라 점심 시간도 이게 좀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되고 밥도 빨리 먹어야 된다고? 매를 이렇게 울리거나 뭐 큰 소리로 빨리 먹으려고 이렇게 그런 소리 들어야 되고 쉬는 날에도 쉴 수가 없어요. 다른 일터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 한국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농업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전사되고 있는데 너무 이게 그런 노동 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부님, 왜 이렇게 이주 여성 근로자분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 아까 지금 법적으로 좀 문제점도 있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여성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기 농업에 종사하는 소위 이야기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일이라든가 휴게에 대한 부분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서 이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면 휴게를 하든 휴일에 대한 부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노동의 권한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노동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외국인들의 대다수 농어촌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다수가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과 관련된 사안은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로기준법 이 63조 같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사안이 변호사님 혹시 이게 한 50년대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옛날 같은 경우면은 뭐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어서 휴일과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계절 다 지금 뭐 농어촌에서 나오는 뭐 귤이라든가 딸기도 제철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재배돼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근로기준법은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그 경비하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전대적인 어떤 법이기 때문에 확실히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 변호사는 혹시 이게 지금 법정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63조 아마 1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휴게 시간 관련한 그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한다던가. 일주일에? 네. 근데 그때 이제 휴게 시간을 몇 시간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1호가 관리직, 아까 말씀하신 국내에 있는 관리직 경비분들이 거고요. 아마 2호인가 3호에 농축산업이라고 해서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번기라던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용하라라는 의미였는데 그런 취지였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현대에 맞는 새로운 법 개정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몇 번씩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이,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식 그 농사 구조에 맞춰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직도 그 법을 고스란히 쓰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제 노동에 유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신 회장님, 네. 이렇게까지 법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여성 이주 노동자들,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또 겪는 또 다른 어떤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있지요. 이제 저는 일단은 그 최저임금제가 좀 실시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많이 완화된 걸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그대로 있다라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특히 우리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요, 외국인이어서 아무튼 또 농업에 종사해서 또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이제 더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주거 환경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 농업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그런 그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미등록자로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15,000인데 실제는 4만 명에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넘는다고. 그렇다면은 15,000을 제외한 그 나머지 여성들은 어디에다 호소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여기에서 계속 일만 하고 바깥 외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뭔가 그 경찰이나 어디에 내 신분이 노출되면 매우 위험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아니면 지금 농촌에 오이 딸 사람도 없고 딸기 딸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많이 감안해야 된 현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생활을 그분들에게 어찌 보면 의존하고 있는 건데 이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인권 침해 사례가 좀 심각하다면서요? 이 농촌에 있는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심각한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뭐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미등록되는 체류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처음부터 미등록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뭐 임금을 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기숙사비를 너무 많이, 숙소는 굉장히 열악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지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숙소비를 많이 요구를 하면 사실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미등록 체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성범죄, 그러니까 성폭력에 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뭐 사건 하나를 또 담당을 하셨던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다면서요. 이 이주 여성분이신데요. 농촌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은 사실 이주민인 남자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밤 12시에
사업주가 이 여성 노동자의 그냥 방에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시고 이제 추행을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아이고. 이제 여성은 저항을 하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을 좀 당했었고요. 근데 이제 폭행을 당해도 그 다음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터에는 나갔는데 그 사업주의 일터에 그럼요, 나가야죠. 네. 그래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추행을 당했고요. 예. 일터에서요. 네, 일터에서 일을 하면 왜냐면 논두렁이 있고 뭐 네.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행은 당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케이스 보면 좀 놀랐는데요. 예. 사업주가 이 이제 그 추행하는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본인이 네, 왜냐하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스스로 사진을 찍어놓고는 오. 이제 이 여성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사진을 너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 보내겠다. 아이고. 그리고 이 여성분 합법이었는데요. 예, 예. 만약에 신고를 하면 내가 너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추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아주 죄질이 안 좋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이 여성분은 뭐 이제 사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어도 그냥 불안한 거예요. 신고를 네. 하면 어떻게 될까봐. 신고를 못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출장 노동을 이제 나갔다 온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트럭 안에서 이제 좀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 해서 예. 이제 더 이상은 이 여성분이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그러니까 형법상의 뭐 강간 미수라던가 아니면 예. 강제추행 이런 강제추행. 부분으로 당연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증거도 있잖아요.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사진도 있죠. 예. 사진도 분명히 제출을 했거든요. 예. 물론 저희가 이제 조력은 그 당시엔 조력하지 않았었고요. 네. 근데 제출을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있죠. 예. 남녀고용과 뭐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수사가 진행이 됐고, 성폭력이 아니라 네. 아니, 그게 저도 어떻게 굉장히 그렇게- 네. 놀랐습니다. 그렇게 됐고 예. 또 더 놀라운 것은 결과가요. 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아무 벌도 안 받은 거에 그런 짓을 해놓고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은 이거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관련된 이제 지원센터를 찾아가서 결국 저희까지 와서 저희가 추후에 네. 이 사건을 다시 이제 형법상 아. 다른 제목으로 해서 고소를 다시 했고 그리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네. 일이 어째서 처음에 그렇게까지 꼬였을까요? 근데 야마구치 선생님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주 여성분들이 네. 그 조금 이런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이 어려운 호소조차도 못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겠죠. 그렇죠. 뭐 첫 번째는 언어 소통이 되게 어렵고 그런 뭐 한국 사람도 그게 그런 자리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예. 짓을 했다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특히 그런 이주 여성의 경우 말도 짧고 그리고 통역관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시 같은 뭐 도시에는 통역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 예. 경찰 가서. 근데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그런 인재를 바로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그냥 피해를 당하게 되죠 쉽게. 예. 신부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좀 주변에서 겪으셨겠어요? 그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족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편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장 이동과 관련된 사안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업장 내에서 부당한 노동 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성추행, 성폭행 경우에 거기 사업장에서 일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즉각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알고 있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이분이 정신 이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 역시도 정신 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이 됐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고 변호사님, 이 사업장 변경을 함부로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성범죄와 관련돼서까지 이게 발목을 잡는 줄은 몰랐네요. 이게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폭력을 처음에 이제 당하시게 되면 이 피해 사실을 보통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고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사업장에 복귀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복귀를 하지 않으면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주는 이 여성분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업장 이탈 신고가 접수가 되면요. 사실 이게 진짜로 사업장 이탈인지 아닌지를 사실 면밀하게 좀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고 또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만약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성폭행을 입증을 해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고 잘못하면 그리고 사업장 이탈 잃게 되는 거죠. 안 들어가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되고 그리고 사업장 이탈 신고만 접수가 돼서 이제 확정이 되면 바로 체류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고하기가 굉장히 두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 이제 그 성폭행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내가 이런 사실이 있으니 이거는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리고 뭐 아까 이런 증거 사진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많은 경우에 고용센터 직원분이 이렇게 그냥 검토를 그 자리에서 하고요.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 자료를 보고 이 정도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우니 그리고 불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 변경 신청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그 신청을 원래 받아줘야 되는데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2중, 3중으로 여성이라서 받는 또 다른 차별이네요. 이주 여성 근로자들이.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숙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이주 여성 근로자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주하는 숙소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비닐하우스라도 고마워해라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그 고용법에는 그 별지에 숙식을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비용 부담 여부를 제공하는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숙사나 숙소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ILO의 그 국제 노동기구에서는 1961년부터 지금 노동자 숙소에 관한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 여건은 물론이거니와 이주 노동자와 국민인 노동자와의 같은 처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등은 이를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숙소라든가 이제 그런 안전권에 있어서만큼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고 변호사님 맡으신 사건도 사실 이 숙소가 불안해서 그런 게 더 쉽게 일어났던 거 아닐까요? 그럼요. 이 여성분이 있었던 곳은요. 사실 당연히 비닐하우스였고요. 그 안에 욕실이 간이 욕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이 욕실에 칸막이가 당연히 없고 욕실도 큰 대야 있죠. 대야 안에서 이제 약간 웅크리고 이제 씻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도 누가 나를 자꾸 보는 것 같다.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의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숙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신부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이거를 좀 바꿔달라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었겠어요. 주거 환경과 관련되어져서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기준안이 없습니다. 아예 기준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사업장 변경과 관련되어져서 뭐 단촐하게 뭐 만들어낸 게 있지만 세부적인 그 기숙사 기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분명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기숙사를 통해 가지고 또 공제를 합니다. 급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기숙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없게끔 막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또는 공장 내에 간이 시설로 만들어 놓은 곳이라든가 또는 냉난방 시설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기숙사의 세부 지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주에게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금과 같이 이런 기숙사 조건도 갖춰지지 않는 곳에 외국인을 보내놓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뭐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 외국에서 온 분들인데 살 곳을 마련해놓지 않고 일을 시킨다라는 게, 이게 아까 ILO에서 네. 권고안이 나온 게 61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갈수록 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시간을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을 한 말씀씩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고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주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고립된 지역에서 계시다 보니까요.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립된 숙소거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일반 이제 사업주들이 사는 그 마을과는 굉장히 떨어져서 논두렁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네, 마을에도 마을에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뭐 환경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람 살 수 있는 이제 공간,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통역 지원,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 의사 전달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지역에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원래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제공,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들어오실 때 법률 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 또 알려드리고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온 이주 여성 모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쉽게 생각하면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 사회의 결혼 이주 여성들을 생각하고 보면 우리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심청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나라에 시집을 왔고 또 거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거기 심청전에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하물며 잠금 장치조차도 없어서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불안감에 놓여 있는 이런 우리 사회를 좀 더 그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기본이죠, 사실은. 야마구치 선생님은 어떻게 또
주변에 같은 여성으로서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도 한국 사회가 성희롱에 대해서 많이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좀 뭐라고 할까 행동에 대한 나아지고 있죠. 네, 예.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런 그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이런 메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좀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바뀌고 제도를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 회장님은 어떤 특히 많이들 만나보셨고 또 네. 농촌과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또 더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예.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신부님 말씀도 그렇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이주 노동자들의 또 이주 여성들의 나라가 가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가난하다 해서 그들이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한국을 선택하고 도전한 여성들이에요. 그 안에는 꿈과 희망을 갖고 정말로 그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온 우리 여성들이고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 말씀하셨죠? 우리가 좀 더 자매를 가져주고 내 딸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내 아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도 한국 여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웃집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공존만이 희망이라는 좀 인식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다문화 가족의 시작이 결국에는 농촌 이주 여성이었던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들고 당장 개선해야 될 눈앞의 어려움이 뭔지도 뻔히 보이는데 왜 이걸 못 바꾸고 있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씁쓸합네요.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던 우리 농촌 사회가 어느 정도 다시 활력을 찾게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식탁도 이 농촌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땀으로 차려집니다. 날기를 따고 쌈 채소를 키우고 퇴지를 치고 또 번양어선을 타는 것까지 많은 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탈농어촌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후속 세대의 단절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분명한 대안이기도 하고요. 다문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인적 자원이고 사회적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늦었다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